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작업하고 있는 한국화 화가 박재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인천에 오게 된 것은 76년도였어요. 큰댁이 인천 그 부평 작전동에서 국화 농사를 짓고 계셨는데 저희 가족들이 이제 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인천에 정착을 하게 됐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평 동중학교를 다녔죠. 거기서 미술 선생님을 김영순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 선생님도 동양화를 하셨는데 참 그 사랑으로 이렇게 보살펴 주셨어요. 그 제가 졸업할 때 탈무드라는 책을 이렇게 선물해 주셨고 또 영화도 이렇게 한 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에 대한 기억이 아주 좋은 기억이 있는데 언젠가는 그 TV에는 사랑을 싣고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김영순 선생님 나오신 거예요. 배철수 흉내를 잘 내는 배칠수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나올 때 그때 당시에 이제 미술 선생님으로 나오는데 존경하는 선생님을 이렇게 소개를 한 모습을 보면서 김영순 선생님은 충분히 그럴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중학교 때도 이제 그 동양화를 전공하신 선생님을 만나 뵙고 해서 굉장히 저한테는 또 큰 그 복이었죠. 저는 89년도에 그러니까 ROTC 장교로 이렇게 이제 제대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사회 첫 발을 디뎠는데요. 그 당시는 그 황창배 신드롬이라고 해서 우리 동양화계는 굉장히 그 어떤 변화의 물결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 황창배류의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런 큰 흐름이 있었어요. 그 황창배류의 그림 어떤 그림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동양화 같지가 않은데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의 회화 운동으로 이렇게 운동이 벌어졌던 그 시대였는데 저도 그 시대를 벗어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황창배류의 어떤 그 채색이나 이런 그림들에 빠져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새로운 형상, 한국화 새로운 형상과 정신전이라고 하는 그 서울대 그 출신들 그 단체전이 있어요. 거기 이제 제가 그 사회 첫 발을 디디는 첫 작품을 색궁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으로 제가 이제 그 단체전에 출품을 했는데 그 당시는 제가 상당히 교만했던 것 같아요. 첫 발을 디디면서 그 튀고 싶고 그 주목받고 싶었던 그런 그 객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머릿속에는 온통 그 성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었을 때였으니까 작품도 당연히 이제 그런 작품이 나왔죠. 그래서 그 제목을 색궁이라고 한 것은 그 당시에 이대근의 그 에로물인 영화가 있었어요. 그 합궁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합궁 대신에 색궁이라고 이렇게 그 굉장히 도발적으로 이렇게 전시에 출품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간송미술관에 계신 최한수 교수님이 이렇게 전시장에 오신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아마 그 교수님은 간송연구원으로 저를 아마 이렇게 생각해 두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다 팜프렛으로 작품을 다 보고 그러고 이제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었죠. 근데 그 전통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선생님인데 그런 부분을 저는 알기 때문에 저는 이중적인 생각을 그때 하고 있었죠.
전통적인 것은 크게 와닿지 않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은 있으되 한편으로는 전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마음적으로는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고 그랬었는데, 그 선생님이 제 그림을 보고 굉장히 질책을 많이 하셨어요. 질책할 때는 저는 굉장히 한편으로는 속으로는 그렇게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정말 많이 혼났어요. 정말 선생님이 그 욕을 하셨어요. 동양어를 전공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 그래서 근데 그날 저녁에 성북동으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술자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때 이제 그 차동화라는 후배하고 저하고 둘이서 이제 그 교수님을 만나러 갔었죠. 지금 차동화 교수는 지금 현재 서울대 교수를 하고 있죠. 근데 거기 가서 이제 그 선생님과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는데, 어, 대화의 주 내용은 그런 얘기였어요. 법고 창신의 정신을 저한테 이렇게 주셨어요. 그게 제가 아마 사회 첫 발을 디디게 할 때 정말 그 첫 백신을 맞은 것 같았어요. 그 정도로 그 최완수 교수님의 그 법고 창신이라는 그 이야기는 저한테 큰 울림이었어요. 그러니까 89년도 그 해부터 한 90년도 그 해부터는 그 인천 제물포 역 앞에 제가 이제 화실을 처음으로 이제 거기 화실을 이렇게 했었는데요. 거기서부터 이제 그 필목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선묘를 어떻게 하면 필력을 기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그런 고민을 하면서 겸재정선의 어떤 그 금강전도나 이런 작품들을 제가 모사를 많이 했죠. 모사를 하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어떤 작업으로 이제 시작할 것이냐. 이제 그 사회 척발에서 한번 이렇게 백신을 맞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을 내가 시작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죠. 어떤 소재를 할 것이냐. 근데 그 소재는 조선시대 산수화에서부터 전 찾았어요. 조선시대의 명화들을 이렇게 수없이 보면서 공통점을 제가 발견했었거든요. 아, 거기는 소나무가 있네. 이 소나무만 내가 연구해도 평생을 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나무 소재를 그렇게 해서 구집하게 된 거죠. 소나무 작업을 하면서 그 소나무와 물화일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소나무와 제가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죠. 그래서 소나무가 이렇게 그 상처가 나 있으면 제가 가서 이렇게 상처를 이렇게 만져줘요. 너 소나무 괜찮냐? 뭐 이러면서요. 그런 이제 물화일체의 경험을 해야 사실은 작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겉만 가지고 흉내 내서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나무에 깊이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제 딸한테도 이제 소나무 송자를 이제 이렇게 넣기도 하고, 제가 그 인하대 교육대학원에서 이제 제가 그 논문을 이렇게 할 때도 미술 교육과 관계없는 소나무에 대한 그런 논문을 쓰게 됐죠. 그래서 소나무 작업을 이제 그렇게 수묵 작업을 이렇게 하면서 92년도에 첫 개인전을 하게 되죠. 신포동 가가 갤러리에서 제가 이제 첫 개인전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것도 이제 초대전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작업 열심히 한다고 주변에서 이제 소문이 나니까 저를 이제 이렇게 전시 한번 해봐라 해서 이제 초대전을 하게 된 거죠. 한 40대 한 초반쯤 되니까 이제 학원도 제대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업하지 않으면 그 정말 삶의 의미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40대 초반에 집사람한테 이제 그 얘기를 했죠. 도저히 나는 안 되겠다. 음?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는 나는 생에 의미가 없는데 차라리 죽음을 다워. 이렇게. 그랬더니 집사람이 아무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결심을 했죠. 이제 뭐 전업 작가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업 작가의 길을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미술학원도 하면서도 제가 조형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조형물을 했냐면 그 생유리 모자익이라고 해서 그 이태리에서 이제 생유리를 수입해요. 그 수입한 것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아주 그 모자익을 하게 되면 아주 그냥 뭐 멋있어요. 그래서 그 다 수공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게 저한테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세 번째 개인전 할 때 한 10여 년 쉬었다가 이제 새롭게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 모자이크에 대한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 우리 동양화에서 접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화산지에다가 이제 전 모자이크 작업을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우리 동양화에 대한 그 어떤 자부심이 누구보다도 강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이 동양화를 좀 현대화할 수 있을까? 그 제 동기나 주변에서 보면 동양화를 전공해도 그 후회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괜히 동양화를 했다. 뭐 차라리 그냥 양화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이런 후회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건 아니다. 그럴수록 나는 지필목을 더 이렇게 우리의 어떤 장점을 더 살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여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 여백이라고 하는 것은 선묘가 있을 때 여백이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이 있을 때는 그걸 이제 여백이라고 하지 않죠. 그건 빈 공간이죠. 근데 동양화에서는 평면이니까 선묘를 했을 때 그 선묘와의 관계에서 여백이 발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백을 좀 수동적인 데서 좀 능동적으로 좀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시대도 달라졌으니까. 그리고 그림이 요즘에 뭐 그렇게 평면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면적인 요소가 많이 있으니까 여백을 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자 해서 여백을 메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 그림을 보면 소나무와 함께 그 여백이 거의 없어요. 그 여백을 좀 이렇게 역동적으로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띠 형식으로 전묘 띠 형식으로 이렇게 제가 역동적으로 이렇게 하죠. 그걸 저는 좀 능동적으로 이렇게 그 여백을 해석하려고 했던 거죠.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또 작품의 분위기를 더 살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별밤을 그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이 전묘랑 별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던 거예요. 그 친구가 또 그 양평에 그 천문대 옆에 작업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천문대 가서도 이제 이렇게 하늘도 별자리 구경도 이렇게 하고 거기 뭐 가면 별이 정말 좋죠. 그런 것을 보면서 별밤을 그리게 된 거죠. 그 소나무와 함께 별밤송을 제가 이제 그리게 된 거죠. 그래서 별밤송을 이제 그리다 보면서 계속 또 이렇게 또 조금씩 이제 변화를 가지는데요. 작년까지 이제 그런 별밤송을 제가 그렸어요.
근데 작년에 제가 전시 중에 그 제가 존경하는 이종구 선생님이 전시장에 오셔서 점심을 사주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소나무가 이렇게 좀 나는 좀 거슬리는데 그 가장 제가 소나무가 없으면 내 그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 부분을 이렇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 소나무가 없는 것이 오히려 더 감각적이고 더 좋은 것 같은데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었죠. 그 작년 6월 달에 제가 전시를 마쳤으니까 6월 달부터 이제 소나무를 빼려고 하니까 이제 금단 증상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예전에 담배를 폈었지만 끊으면 꼭 세상이 망할 것 같았었는데 끊어보니까요. 그거 견딜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이제 그런 느낌이었는데 뭐 견딜만 하겠더라고요. 소나무 없어도. 그래서 그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아마 습작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막 뭐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오고 뭐 이렇게 습작 기간이었는데 그 올해 초부터 또 이렇게 그림이 그 소나무 없이 이렇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라오스에 이렇게 친구들하고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거기에 그 풍등을 이렇게 날리더라고요. 풍등을 날리는데 그 밤하늘의 풍등이 저한테 굉장히 또 그 묘한 감정을 또 일으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 그 개인전 할 때 그 소원성취라고 하는 그 제목의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을 제가 이제 풍등을 이렇게 해서 그렸는데 뭐 보는 사람들은 풍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하나의 별밤으로 이렇게 뭐 별자리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런 의미로 제 의미로 이렇게 해석하면 보는 사람은 전혀 다른 식으로 또 해석이 되니까 아 그게 참 재미있고 지금은 이제 그 무슨 점으로 뭘 이렇게 와 고생했다 이런 얘기보다도 이건 이미 다 극복이 된 상태고 점과 함께 어떤 분위기로 연출할 것이냐 어떤 감정을 끌어낼 것인가 저의 감정을 어떻게 하면 잘 투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한 해죠 올해가. 그래서 올해 이제 그 지난주에 전시가 개인전이 끝났는데 그 평이 의외로 저는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굉장히 아주 그 그림의 구성력도 좋고 뭐 아주 뭐 재미있고 색감도 좋다 뭐 이런 그 좋은 평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또 다른 그림으로 또 진행이 돼야 되겠죠. 평생을 작업하면서 즐기면서 이렇게 살든 뭐 살았든 뭐 그런 작가가 되고 싶어요.